데이비드 커퍼필드 1장 굴곡진 데이비드의 유년 시절.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아이에게는 베스트 로트우드라는 고모 할머니가 있었다. 번쩍거리는 황금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새까만 모자에 달린 끈을 턱 아래로 질끈 묶어 완고해 보이는 이 여인은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아이의 어머니에게 찾아와 아기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말했다. 고모 할머니는 뱃속 아기는 분명 자신의 뒤를 이을 딸 아이일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성질을 내며 집을 나가고 그 뒤로 발길을 끊었다. 데이비드는 영국의 한 시골 저택에서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어머니와 붉은 얼굴의 친절한 유모 페고티랑 살았다. 유모는 항상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어 데이비드를 안아줄 때마다 등에 달린 단추가 툭 튕겨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래서 훤칠한 키에 잘생긴 머드스톤이 저녁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오기 시작하자 샘을 내며 우울해했다. 머드스톤은 데이비드를 좋아하는 척하며 종종 말에 태워주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머드스톤 얼굴을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그를 좋아할 수 없었다. 어느 여름날 데이비드는 유머와 함께 2주 동안 유머의 오빠 페고티가 사는 야머스에 가게 되었다. 야머스는 바닷가에 있는 특별한 마을로 그 중에서도 페고티가 사는 집이 가장 특이했다. 낡은 배를 개조해서 만든 집은 해변에서 높고 마른 지대에 우뚝 서 있었다. 배 한쪽에는 굴뚝이 솟아있고 작은 창문 여러 개와 테두리를 조개 껍데기로 장식한 문이 나 있었다. 데이비드는 배 후미에 자리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한때 배를 조정하는 키가 통과했던 구멍을 창문으로 만든 방이었다. 데이비드는 사방에서 풍기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비릿한 바닷가재 냄새를 맡으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이라고 생각했다. 이 집에는 호탕하게 웃는 덩치 큰 어부 페고티, 소년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큰 몸집에 마차에서 내려 집까지 오는 동안 데이비를 업어준 페고티의 조카 햄, 페고티의 동료가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미망이 된 구미지 부인, 마지막으로 곱슬머리에 작고 어여쁜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푸른 구슬을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소녀를 다들 꼬마 에밀리라 불렀다. 꼬마 에밀리는 유머의 조카로 고아였다. 데이비드는 페고티 가족 모두와 금방 친해졌다. 페고티는 정작 처자식도 없는 가난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카들과 동료의 미망인까지 모두 거둘 정도로 마음씨가 착했다. 데이비드는 꼬마 에밀리와 함께 놀거나 페고티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하며 이번 여행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한편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유모와 함께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집에 돌아와서야 왜 이번 여행을 해야 했는지 깨달았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는 머드스톤과 재혼을 했던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슬펐다. 새아버지는 험악하고 난폭한 가장이었다. 데이비드를 전혀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모든 일에 엄격했다. 데이비드의 아늑한 방까지 빼앗고 음침한 방에서 잠들게 했다. 데이비드가 눈앞에 올 때까지 집요하게 부르거나 방 안에 가두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데이비드를 사랑했지만 새아버지 역시 사랑했다. 그로 인해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아버지의 노처녀 누나가 함께 살겠다고 집에 찾아왔다. 새 고모는 두껍고 시커먼 눈썹에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새아버지 못지않게 데이비드를 싫어했다. 이후 새아버지와 새 고모가 어머니와 데이비드를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데이비드는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교회에 함께 갈 수도 없었다.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책들이 있는 2층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얼마간의 위안을 얻었다. 데이비드는 새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어머니가 내준 힘든 과제와 공부를 하고 그 후 새아버지와 새고모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암송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눈앞에서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면 한없이 작아지면서 배운 내용도 헷갈려 제대로 외우지 못하곤 했다. 어느 날 공부한 내용을 검사받는 시간이 왔을 때 새아버지가 직접 만든 회초리 손잡이를 다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데이비드는 겁에 질려 단어 하나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새아버지는 데이비드를 혼내려고 방으로 끌고 갔다. 가여운 아이 데이비드는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매질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새아버지의 손을 있는 힘껏 깨물었다. 그러자 새아버지는 데이비드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나서 방에 가두어 버렸다. 데이비드는 빵과 우유만 먹으면서 닷새 동안 갇혀 있었다. 가족이 모여 기도를 하는 시간에나 잠시 내려가 어머니의 얼굴도 볼 수 없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다시 골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페고티의 낡은 배집과 꼬마 에밀리를 떠올리면서 자신도 그곳에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다. 갇혀 지낸 지 닷새째 되던 날밤 유모가 살금살금 올라와 열쇠 구멍에 대고 새 아버지가 내일 데이비드를 런던 근처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 한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는 집마차에 실려 떠나야 했다. 어머니는 새 아버지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유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유모는 떠나는 마차에 올라타더니 울고 있는 데이비드를 으스러지도록 꼭 안아주었다. 마차를 모는 마부의 이름은 바키스라고 했다. 유모가 돌아가고 마부 바키스는 한눈에 반한 듯 유모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마차에서 내리기 전 유모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이 한 말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주 짤막한 말이었다. 바키스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약속대로 유모에게 보내는 첫 편지에 바키스가 한 말을 적었다. 데이비드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유모와 바키스가 연애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 유모는 바키스가 한 말을 이해했나 보다. 하지만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그리 흥미롭지 않다. 데이비드가 다니게 된 학교는 창문마다 감옥처럼 쇠창살이 쳐 있어 을씨년스러울 뿐더러 높은 벽돌담으로 빙 둘러싸여 있기까지 했다. 크리클 교장은 홉을 재배하다가 본인 재산은 물론 아내 재산까지 모두 날리고 살 길이 막막해져 학교 사업에 뛰어들었다. 뚱뚱한 몸집에 언제나 속삭이듯 말하는 교장은 몹시 잔인하고 심술궂어 학생들뿐 아니라 아내조차 그를 몹시 두려워했다. 첫날부터 교장은 데이비드 귀를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비틀었다. 게다가 새아버지 머드스톤의 요청을 받고는 한 교사에게 지시를 내려 데이비드 등에 조심하세요 물어뜯습니다 라고 적힌 알림판을 매달게 했다. 데이비드는 다른 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걸 등에 매달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서럽고 수치스러웠지만 다행히도 데이비드의 생김새를 마음에 들어한 친절한 친구 토미 트레들스는 부끄러워할 사람은 오히려 그걸 매달도록 시킨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토미가 그렇게 말하니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리하여 이후 아이들은 데이비드에게 멍멍아 라고 하거나 엎드려 라고 하는 등 개 취급하면서 놀려대지는 않았다. 데이비드는 토미 외에 학생의 우두머리 격인 제임스 스티어포스도 좋아했다. 교장까지도 학생 중 가장 나이 많은 제임스만은 감히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공부도 도와주는 제임스에게 보답하고자 이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숱한 매질과 힘든 과제 속에서 지내다 맞이한 방학은 무척 반가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집에 돌아가 보니 동생이 태어나고 어머니는 근심 걱정으로 여위어 병색이 완연했다. 새아버지는 데이비드를 보자마자 여전히 싫은 티를 팍팍 냈고 새 고모는 갓난아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했다. 이따금 부엌에서 유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가 책을 들고 골방으로 슬그머니 올라갈 때면 새아버지는 묵뚝뚝하면서도 완강한 목소리로 불러세우곤 했다. 방학 내내 비참한 생활을 하다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 집을 떠나는 날이 되어서는 후련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마차가 출발할 때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데이비드가 아기를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데이비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교장이 교실에 있는 데이비드를 교장실로 불러 어머니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음날 데이비드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유모가 나와 데이비드를 덥석 안으며 애통해했다. 아이고 가엾은 우리 마님. 유모가 위로해주려 했었지만 데이비드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암담하기만 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새 고모는 유모를 내쫓았고 유모를 따라가는 데이비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아마 데이비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유모와 함께 즐거운 추억이 깃든 야머스로 향했다. 낡은 배로 만든 집은 여전히 멋진 모습 그대로였다. 페고티와 햄과 그루지 부인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짠 바다 냄새와 바닷가재 냄새도 그대로였으나 꼬마 에밀리만은 이젠 어엿한 숙녀티가 나게 변했다. 변함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그제야 진정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다시 머드스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에서 지내는 생활은 전보다 더 불행했다. 데이비드는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나 다름없었다. 새아버지는 학교에 보내주기는커녕 공부 한자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친구조차 사귀지 못하겠다. 데이비드를 괴롭힐 거리가 바닥나자 새아버지는 끝내 그를 런던에 있는 큰 상점에 심부름꾼으로 보내버렸다. 런던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끝내는 쥐가 들끓으며 더럽고 음산한 강깃을 선착장에 있는 창고에 내몰려 강제 노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지할 데 하나 없던 데이비드는 거친 아이들과 험악한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입에 겨우 풀칠할 만큼만의 임금만 받으며 고된 일을 해야 했다. 데이비드는 걸핏하면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들을 보며 자신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다. 이때 데이비드는 자신을 나름대로 친구라 여기는 미카 우버가 내준 방에서 지냈다. 미카 우버는 누구보다 인심 좋은 사람이었지만 늘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았다. 달걀처럼 반들반들한 대머리에 높고 뾰족한 옷깃이 달린 코트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장식용 외알 안경을 꽂고 다녔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에게는 돈을 구웠고 기다려 한 방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런던에서 데이비드의 유일한 친구였던 미카우버마저 결국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미카우버 친척들은 빚을 갚아 그를 석방시켜주면서 런던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데이비드는 단 하나의 친구마저 잃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친구 하나 없이 비참한 생활을 견디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런 창고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끝내 도망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세상에서 그를 도와줄 단 한 사람, 과연 누구겠는가? 베시 트로트우드. 데이비드가 태어나던 날 밤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택을 떠났던 바로 그 고모 할머니다.
고모 할머니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친척이었다. 유모 말에 따르면 고모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도버는 런던에서 1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라지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상자 하나에 짐을 꾸린 후 한 아이에게 품삯을 주며 수레에 심을 실어 역마차 매표소까지 끌어다 놓으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는 유머가 보내준 금화 한 잎을 포함한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났고 불쌍한 데이비드는 빈털터리가 된 채 눈물을 흘리며 도보로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옷장수에게 조끼를 팔아 몇 푼을 마련하고 한밤이 되어서는 친구 제임스와 토미를 만났던 기숙학교 담벼락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한 상점으로 들어가 반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늙은 주인에게 외투를 팔겠다고 했다. 노인은 외투를 일단 받아들더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미친 소리를 중얼거리며 배짱을 부렸다. 이에 데이비드는 돈을 받을 때까지 하루 종일 상점 앞에 버티고 앉아 있다가 끝내 돈을 받고서야 물러났다. 그 후로 데이비드는 나흘 동안 밤마다 불황자들을 만날까 몹시 두려워하며 건초더미 아래에서 잠들었다. 시커멓게 탄 얼굴에 완전히 녹초가 된 거짓골로 길을 나선 지 엿새 만에 마침내 도버에 도착했다. 데이비드는 여러 사람에게 수소문한 끝에 고모 할머니가 마을 외곽에 작은 정원이 딸린 시골집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모 할머니는 모자란 늙은이 딕을 제외하면 가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고모 할머니 친척인 딕은 아침마다 커다란 연을 날리거나 왕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적어 보내는 일 말고는 따로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말도 들었다. 이웃들 모두 고모 할머니를 괴팍한 노인네라 했지만 묵뚝뚝한 표정 뒤에 따뜻한 마음씨가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만났다. 데이비드가 도착했을 때 고모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고모 할머니는 거지 행색을 한 더러운 사나이를 보고는 고개를 돌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다. 저리 가! 애들은 오면 안 돼! 데이비드는 몹시 상심했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 고모 할머니 뒤에 서서 정중히 말했다. 저 고모 할머니, 저예요. 데이비드예요. 고모 할머니는 데이비드의 말과 몰골에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덮친 불행을 떠올리며 서러움이 북받쳐 훌쩍거리면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학대받고 고생했던 온갖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모 할머니는 데이비드가 측은했다. 데이비드를 집 안으로 데려가 마실 것을 준 다음 소파에 눕혀 쉬게 해주고 뜨거운 수프를 먹여주기도 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시켜 깨끗이 씻긴 후 지친 몸을 커다란 숄로 포근히 감싸주었다. 데이비드는 소파에 누워 이내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침대가 있는 깨끗한 방을 쓰게 된 데이비드는 잠들기 전 다시는 집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되지 않길 기도했다. 2장 꼬마 에밀리. 이후 데이비드에게는 행운이 뒤따랐다. 데이비드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고모 할머니의 편지를 받은 머드스톤이 누나와 함께 데이비드를 데려갈 작정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고모 할머니는 그 둘에게 데이비드 모자를 고통스럽게 한 냉혹한 위선자라고 대놓고 힐책하며 나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 광경을 본 데이비드가 크게 기뻐하며 고모 할머니 목에 매달려 뽀뽀를 했고 그 순간 고모 할머니는 데이비드가 제 자식인 것 마냥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데이비드 역시 고모 할머니를 사랑했다. 고모 할머니와 함께 마차를 몰고 나가거나 딕을 도와 연을 날리며 그들에게 깊이 감사했다. 이후 고모 할머니 덕에 도버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하숙을 하게 된 고모 할머니의 변호사 윅필드 집 역시 지내기 좋았다. 새로 다니게 된 학교는 이전 학교와 완전히 달랐다. 크리클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곳의 스트롱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도 좋았지만 방과 후 하숙집으로 돌아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윅필드의 외동딸 아그네스는 데이비드와 동갑으로
조용하고 마음씨 고운 효녀였다. 데이비드는 곧 이런 아그네스를 마치 누나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윅필드 집안과 관계 있는 유라이어 힙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둥 눈썹에 속눈썹까지 한 올도 없는 빨간 머리 힙은 어깨가 툭 솟아있고 긴 손가락의 뼈마디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청년이었다. 온통 검은 옷만 입고 다니며 손이 물고기처럼 축축하고 차가운 탓에 사람들은 힙의 손이 닿기만 해도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힙은 미소 짓는 법이 없었다. 고작 해야 양쪽 입꼬리에 주름이 잡히게 하는 정도로 끝이었다. 늘 굽신거리며 겸손한 채 있지만 실은 비열하고 교활한 인간이었다. 데이비드는 어쩐지 싫었던 힙이 윅필드를 좌지우지한 모습을 본 이후로는 더더욱 싫어졌다. 자신에게도 시종일관 친절하게 대하는 힙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아이였다. 학생회장에까지 오른 데이비드는 17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졸업했다. 데이비드는 스트롱 선생님과 아그네스와 아쉬운 이별을 한 후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고모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줄 유모가 보고 싶어 야머스에 가기로 했다. 야머스로 가는 길에 런던을 지나다 크리클 학교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옛 친구 제임스를 우연히 만났다. 만나자마자 헤어지기 아쉬웠던 데이비드는 제임스에게 야머스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제임스가 그 말에 동의하여 둘은 함께 야머스에 갔다. 지금은 마부 바키스의 아내가 된 유모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페코티의 낡은 배 집으로 가서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페코티, 햄, 그루지 부인, 꼬마 에밀리와 여행 첫날 밤을 보냈다. 이제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된 꼬마 에밀리는 햄과 약혼을 한 상태였다. 그곳에서 데이비드와 제임스는 각자 나름대로 즐겁게 몇 주를 보냈다. 노래 잘하고 말솜씨 좋은 제임스는 늘 그랬듯이 페고티부터 꼬마 에밀리까지 가족 모두에게 금세 인기를 끌었다. 페코티 가족은 그토록 멋지고 잘생긴 청년은 난생 처음이라고 했다. 만일 데이비드가 제임스의 마음을 미리 눈치챌 수만 있었다면 평화롭고 조용한 집에 그를 데려온 일을 후회했을 것이다. 제임스는 예전 학창시절 데이비드가 좋아했던 그 제임스가 아니었다. 나쁜 마음을 품은 그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페고티의 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햄을 사랑하는 꼬마 에밀리의 마음까지 빼앗으려 했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고 데이비드와 제임스가 집을 떠날 때 아쉬워했던 페고티 가족 그 누구도 제임스의 속셈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데이비드는 고모 할머니의 바람대로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 런던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들어간 사무실은 한때 친구 하나 없이 비참하고 힘들게 일했던 선착장 창고와 매우 가까웠다. 크리클 학교에서 자신을 편들어 주었던 토미 역시 현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데이비드가 지내기로 한 하숙집은 미카우버 집이었다. 여전히 가난하면서도 낙천적으로 살고 있는 미카우버는 아직도 한 방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옛 친구도 만나고 새 친구도 사귀었지만 다시 시작한 런던 생활에서 밀려드는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다. 도보학교 재학 시절 내내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아그네스가 그리웠다. 런던을 방문한 아그네스를 딱 한 번 만났지만 좋지 않은 소식만 들었다. 건강 악화와 사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직원 힙이 음흉한 손길을 뻗어 야금야금 사건을 가로채면서 아버지를 조종하더니 끝내 법률사무소 공동경영자로 나섰다고 했다. 데이비드는 힙이 아그네스의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려 아그네스가 어쩔 수 없이 본인과 결혼하게끔 이를 꾸몄다고 짐작하면서 더욱더 그자를 경멸스러워했지만 딱히 아그네스를 도울 방법이 없었다.
한편 데이비드는 이따금 제임스를 보면서도 그가 남들 몰래 얼마나 자주 에밀리를 만나러 갔는지, 얼마나 많이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유모의 남편 바키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실감에 빠져있을 유모를 위로하고자 서둘러 야머스로 떠났다. 데이비드가 낡은 배 집에 머무는 동안 페고티 가족 모두를 슬픔에 빠뜨린 불행이 닥쳐왔다. 마음씨 착한 페고티의 자랑거리인 귀염둥이 꼬마 에밀리가 제임스와 함께 달아난 것이었다. 에밀리가 남긴 편지에는 가족들의 용서를 바라며 작별을 고하는 내용과 함께 특히 페고티 삼촌에게 죄송하다고 쓰여 있었다. 그 일로 페고티는 크게 상심하고 햄 역시 비탄에 잠젖어 있었다. 데이비드 또한 그들 못지않게 슬펐다. 그토록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누었던 제임스와 다시는 친구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꼬마 에밀리에 대한 페고티의 사랑을 바꿀 수 없었다. 페고티는 세계 곳곳을 뒤져서라도 그 아이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는 동안 햄과 그루지 부인은 낡은 배 집에 남아 매일같이 밤마다 창가에 촛불을 밝힘으로써 혹시라도 꼬마 에밀리가 돌아오면 밝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었다. 페고티는 데이비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저는 에밀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에밀리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에밀리, 삼촌은 변함없이 우리 에밀리를 사랑한단다. 삼촌은 이미 널 용서했어. 라고요. 3장 데이비드와 철부지 아내. 비록 데이비드 마음에 아그네스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데이비드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청년이었다. 몇 년간 제 딴의 사랑이라 여긴 연애를 꽤 여러 번 하다가 법률 공부를 하던 사무소에서 변호사의 딸 도라 스펜로우를 만나고는 지난 연애가 모두 그저 한때의 치기 어린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라의 파란 눈과 발그레한 두 뺨은 마치 요정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데이비드는 도라에게 첫눈에 반해 흠뻑 빠져들었다. 입맛까지 잃더니 꽉 끼는 장갑에 발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구두를 신고 다니질 않나, 쫙 빼입고 달밤에 도라집 근처를 서성이질 않나, 별의별 희한한 짓거리를 일삼고 다녔다. 데이비드와 도라의 사랑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도라의 후견인이 다름 아닌 어린 시절 데이비드를 그토록 끔찍하게 괴롭혔던 새 고모 미스 머드스톤이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와 도라는 때때로 몰래 만나거나 도라의 친구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다. 아마 데이비드가 도라를 차지할 자신감만 충만했다면 이렇게 뒤에서 몰래 사랑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해치려 했던 미스 머드스톤이라는 벽에 부딪혀 도라의 아버지에게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그간의 사정을 도라에게 털어놓았고 도라는 흔쾌히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좋은 일엔 마가 끼기 마련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데이비드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트렁크에 영까지 몽땅 싸들고 온 고모 할머니와 딕이었다. 고모 할머니는 재산을 전부 잃고 완전히 거덜나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했다. 꿈꿔왔던 도라와의 결혼이 저 멀리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 그야말로 운이 없다고 할 밖에. 하지만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인 데이비드는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그 즉시 법률사무소를 나와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이런 상황에 닥치고 보니 아그네스가 진정한 친구였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다. 데이비드는 도라를 사랑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라고 편지를 썼고 아그네스는 조언을 해주었다. 당시 데이비드의 옛 스승 스트롱이 도버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데이비드는 아그네스의 도움으로 스트롱의 비서직을 맡을 수 있었다. 데이비드가 도라에게 결혼을 미루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도라는 꽃 사이를 날아다닐 줄만 아는 작은 나비처럼 철이 없었으니 가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로 여겼다. 오전에는 스트롱의 사무실에서
오후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 속기를 공부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도라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둘만의 비밀이 담긴 이 편지들 중 한 통이 들통나고 말았다. 도라 주머니에서 떨어진 편지를 미스 머드스톤이 주었던 것이다. 미스 머드스톤이 보여준 편지를 본 도라의 아버지는 그 즉시 데이비드를 불러 불같이 화를 내며 절대 도라와 결혼할 수 없을 테니 다시는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데이비드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갔다. 둘 사이는 그렇게 끝나는 듯 했으나 그날 도라의 아버지가 돌연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도라는 런던 변두리에 사는 이모들에게 얹혀 살아야 했다. 이 상황에서 데이비드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아그네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도버로 향했다. 아그네스 집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그곳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병을 앓고 있는 듯한 아그네스의 아버지 윅필드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윅필드의 동업자가 된 유라이어 힙은 축축한 손으로 꼴사납게 알랑거리며 아그네스 부녀와 한 집에 살면서 식사까지 함께하고 있었다. 힙은 윅필드에게 들어온 사건을 점점 더 많이 가로채며 으스대기까지 했다. 윅필드는 더 이상 힙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 보였다. 이렇듯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그네스는 데이비드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씩씩하고 밝았다. 아그네스의 조언대로 데이비드는 도라의 이모들에게 도라를 사랑하고 있으니 자신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편지를 받은 도라의 이모들은 데이비드가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며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데이비드는 의회에서 있었던 연설을 속기로 기록한 후 신문에 기고하여 돈을 벌기 시작했다. 독자들이 기꺼이 잡지를 사게끔 이야기를 짓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한 나날 속에 데이비드는 도라와 결혼하여 작은 집을 마련하고 그들만의 가정을 꾸렸다.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철부지 아내 도라는 한 마리 새보다도 살림을 못했다. 하인들이 은수저를 훔치고 상점 주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고 집은 언제나 돼지우리 같았다. 한동안 데이비드는 도라에게 살림 꾸리는 방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도라는 싫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보였다. 데이비드는 목에 매달려 마냥 흐느끼는 철부지 도라에게 결국 키스를 하며 신경 쓰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도라는 그저 아름다운 인형 같았다. 데이비드를 돕거나 격려하기는커녕 같이 놀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애완견 집한테 하듯이 데이비드에게 장난을 걸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도라가 병에 걸렸다. 지나치게 허약해진 도라는 다시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다. 데이비드는 날마다 도라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라가 점점 가벼워진다고 느꼈다. 도라는 불평 한마디 안 하면서 데이비드를 내 가여운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도라는 평생 철부지 아내밖에 되지 못했지만 그 이상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자신은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힘겹게 말했다. 도라가 숨을 거둘 때 그 자리에 아그네스가 함께 있었다. 아그네스의 위로가 없었다면 가벼운 데이비드는 온 세상이 텅 빈 듯 홀로 앉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내를 그리며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4장 행복해진 데이비드. 철부지 아내가 살아있을 적 데이비드는 아내와 함께 페고티를 몇 번 만났었다. 페고티는 위험을 무릅쓰고 꼬마 에밀리를 찾아 유럽까지 갔다가 헛수고만 했고 언젠가는 에밀리가 방황을 끝내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런던으로 돌아왔다. 페고티는 밤이면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방에는 항상 촛불을 밝혀놓고 의자에는 에밀리 옷 한 벌을 걸어놓았다. 아내가 죽은 뒤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찾는 일에 힘을 보탰고 마침내 가여운 꼬마 에밀리를 찾아냈다. 매몰차게 대하던 스티어포스에게 끝내 버림을 받은 에밀리는 비통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런던으로 돌아와 있었다. 에밀리는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가족들을 보며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페고티는 변함없이 꼬마 에밀리를 사랑했다.
비참한 신세가 된 에밀리를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꼭 안아주면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뒤 에밀리는 알아누웠지만 페고티의 간호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야머스에 있던 구미지 부인까지 런던으로 데려온 페고티는 불행했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행복한 새 삶을 살기 위해 호주로 떠날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 일은 아그네스 부녀를 상대로 꾸민 유라이어 힙의 음모 탓에 허사가 되어버렸다. 이때 미카 우버가 큰 도움을 주었다. 힙은 여느 때와 같이 돈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미카 우버를 만나서 돈 빌리는 습관을 가진 그를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그를 고용했다. 이후 힙이 야금야금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 미카 우버는 이제 감옥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힙이 빚을 갚으라고 을러대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온갖 굳은 일과 부정한 짓을 억지로 시키자 끝내 참지 못한 미카 우버는 힙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했다. 순종하는 채 하면서 비열한 힙이 하던 일을 모두 넘겨받고 그 과정에서 힙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발견했다. 미카 우버는 급기야 사무실 금고에 있는 회계 장부와 서류들을 몽땅 챙겨 나와서 데이비드와 토미를 불러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애당초 힙은 윅필드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고 데이비드의 고모할머니 베시 트로트우드를 비롯한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챘던 것이다. 데이비드와 토미는 아그네스 부녀, 고모할머니를 힙과 맞대면시켰다. 힙은 뻔뻔스럽게 맞서려 했지만 비어있는 금고를 보고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힙에게 감옥에 가고 싶지 않거든 윅필드의 일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베시 트로우드에게서 가로챈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고 채은했다. 힙은 유달리 심하게 자신을 꾸짖는 데이비드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고모할머니 베시와 아그네스 아버지 윅필드는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미카우버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미카우버가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도 주었다. 미카우버 가족은 페고티 가족과 같은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 배를 타기 전 꼬마 에밀리는 제임스와 함께 달아나기 전 약혼자였던 햄에게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쓴 후 데이비드에게 주면서 배가 떠나면 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떠난 후 데이비드는 편지를 들고 야머스로 갔다. 그날 밤은 폭풍이 엄청나게 몰아쳤다. 사나운 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굴뚝이 쓰러지고 페고티의 집이 있던 모래 언덕 꼭대기까지 파도가 너울거렸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데이비드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스페인 배가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이 몰려있는 해변으로 달려갔다. 과연 해변에는 배전에 부서지는 파도를 막고 있는 비운의 배 한 척이 있었다. 돛대는 짧게 부러지고 파도가 넘실거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모래에 부딪히는 모습이 흡사 배가 스스로 부서지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부러진 돛대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이 파도가 칠 때마다 한 명씩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일은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았다. 마침내 돛대에는 꽤 오랫동안 매달려 있던 사람 한 명만 남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힘내라며 소리쳤다. 해변에 있는 건장한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센 햄이 이 광경을 보고는 돛대에 매달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배를 부서지게 만들었던 집채만한 파도가 다시 한번 배와 햄을 한꺼번에 덮쳤고 무트로 밀려난 햄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마지막까지 돛대에 매달려 있던 사람 역시 시체가 되어 해안가로 떠밀려 왔는데 그는 바로 꼬마 에밀리를 그토록 학대했던 제임스 스티어 포스였다. 가난하지만 위대한 영혼을 가진 햄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훌륭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제임스 또한 악독한 짓을 저질렀던 바로 그 현장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스의 시체가
그날 밤 폭풍에 휩쓸려 부서진 페고티의 낡은 집 배 파편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니 말이다. 그 사고 이후 데이비드는 3년 동안 스위스에 머물며 소설을 썼고 그 책이 런던에 출간되면서 유명해졌다. 이제 혼자가 된 데이비드는 지난날을 떠올려 보았다. 애달픈 철부지 아내 도라, 페고티 가족과 꼬마 에밀리가 그리웠다. 그 중에서도 유년 시절 내내 길잡이 별이 되어주었던 아그네스가 가장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레 영국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아그네스에게 청혼했다. 사랑스러운 아그네스는 데이비드에게 안긴 채 줄곧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속삭였다. 데이비드와 아그네스는 아이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듬뿍 쏟아주는 후견인이 3명이나 있었다. 고모할머니 미스 베시 트로트우드, 데이비드의 유모, 그리고 데이비드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하며 연날리기를 가르쳐주는 백발의 미스터 딕이 바로 그들이었다. 토미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데이비드 가족을 종종 방문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원기왕성한 페고티도 호주에서 돌아왔다. 페고티는 이따금 찾아와 자신이 어떻게 재산을 불려 부자가 되었는지, 미카오버가 어떻게 빚지는 버릇을 고치고 치안판사가 되었는지 따위를 얘기했고 페고티 옆에는 늘 꼬마 에밀리가 있었다. 데이비드는 페고티에게 영국에서 가장 큰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한 명 있는데 런던 은행을 털려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도로 이름이 유라이어 힙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작 찰스 디킨스, 번역 이은경, 낭독의 김명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